정치의 품격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김성태 강설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요즘 김성태 의원의 예. 이 성대모사를 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더라고요. 저 목소리가 좀 특이하긴 특이하죠. 네. 아무래도 제가 또 방송이나 이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뭐 좀 메시지를 남기니까 그걸 인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예. 내용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예. 네. 하여튼 성대모사는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당 이야기부터 조금 여쭤보고 구체적인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어제 이제 양양자 한국희망 대표 출판 기념회에 이른바 뭐 낙준태양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 이들의 이제 이름 글자 하나씩을 따서 낙준태양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은 신당 파괴력 태풍일까요? 미풍일까요? 지금 뭐 태풍이냐 뭐 미풍이냐 이런 어떤 판단보다는 지금 우리 정치 현실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에 대해서 뭐 기성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통렬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당이나 민주당 이 양당 체제로 대한민국 정치가 유지되어 왔지 않습니까? 막 그런 측면에서 이 거대 양당들도 통렬히 성찰하고 반성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극단화된 정치 구조에서 제3지대 중간지대라는 것이 상당히 설립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표나 인석 전 대표 이런 분들이 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비록 이 뭐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뭐 신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는 생방송이니까요. 예. 아유 저 커피 들어오라고 이게 청취자분들의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당 거대 양당 중심의 이런 팬덤 정치의 폐단이 신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당히 극단적인 선택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지만은 결과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선거 3개월 앞두고 아무리 중간지대 뭐 특히 무당층이 많다고 하지만은 그분들이 제3지대 이분들이 앞으로 뭐 연합을 해서 달리 이념 정당을 추구할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지만은 뭐 어려운 결심이지만은 이분들이 양금석이 될지 안 그러면 낙향금석이 될지 낙향하는 그 돌사가 될지는 현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름 글자를 다르게 한 글자를 따오면 낙향금석도 되네요. 네, 이거는 뭐 제가 좀 만들어봤어요. 어디서 다른 언론에서 나온 적 없죠? 네, 최초입니다. 네. 낙준태양이 될 수도 있고. 낙준태양은 본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그거는 이제 좋은 의미를 만드는 거예요. 네, 낙향금석이 될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낙향할 수도 있고. 네, 일단 게시판 반응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 도무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특별히 뭐 잡겠다, 뭐 창당 본격화에 들어가 있지만 좀 더 마음을 돌려보도록 하겠다 이런 발언이 안 나오는 걸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영향력 정도는 얼마든지 상쇄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또는 자신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신당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 저는 이런 상당히 위험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네. 만일 신당에 대해서 뭐 아무리 지금 미풍의 찻잔 속의 미풍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은 저 자체가 이미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고 있고 다양화되고 있는 그런 요구들이
우리 정치에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네. 이걸 양당 체제를 통해서 이게 양당 체제가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그 한계점 문제점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이런 신당 출연이라는 것은 당연히 앞으로 이 사람들이 뭐 이념을 어떻게 또 가치를 어떻게 정립할지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그 자체를 좀 우습게 보고 뭐 안이한 판단으로 이걸 지켜보면 크고 다치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분들이 앞으로 이제 뭐 연대를 또 통해서 새로운 그런 의미 있는 결합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이념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빅텐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빅텐트는 탈이념인 정당이라는 그 딱 유일한 가치가 있어요. 그게 민주당, 국민의힘 이 양 진영의 팬덤 정치가 오늘날 정치가 이렇게 천박한 정치로 돼버리고 급기야 절대의석 제1야당의 대표가 이제 피습당하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 됐다 그러면은 이걸 기성정당인 양당이 큰 자성과 성찰로 지금 이 정치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 그걸 고민하지 않고 이 신당 리더는 뭐 정치판에 그냥 양당의 불만 세력들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이삭주어 가면서 그렇게 해서 3세력을 선거 때 일시적인 연합이지 이게 무슨 이념이 있어 철학이 있어 가치가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기왕에 이분들이 시작했습니다만은 뭐 이분들도 잘 되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낙향금석 무언을 빕니다. 무언을 빕니다. 라는 또 조언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으로는 비례 의원인 허은하 의원이 이제 의원직을 상실한 채 합류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현직 의원 또 국민의힘 소속에서 탈당해서 이준석 신당 쪽으로 갈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뭐 지금 당장 저는 안 보이고 또 그러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3정당이라는 것은 신당이라는 것은 뭐 양당에 이제 공천에서 배제된다든지 공천에 불이익을 받아서 자신이 정치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지역이라든지 네. 그런 자기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송두리째 날아갈 때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게 새로운 또 집을 찾는 거죠. 그게 이제 아마 이런 신당들에 대한 눈길이 갈 건데 네. 지금은 그 타이밍이 아닙니다. 민주당이든 이쪽이든. 네. 일각에서는 이제 특검법과 맞물려서 민주당이 재의결을 나중으로 이제 연기하는 이유가 공천 받을 만한 충분한 정치력이 있는 중진들의 경우에 지금 뭐 영남 공천 피바람이 불 수도 있다 이런 또 보도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에. 그럼 그때 본인이 판단할 때 억울하게 공천을 못 받은 현역 의원이 있다면 에이 성질나 난 뭐 이준석 신당으로 가버릴까 그럴 사람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뭐 그거는 뭐 저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뭐 흔히 말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뭐 이 특검 법안을 가지고 거부권이 행사되어졌으면 국회에서 본회의가 바로 이어서 열리면 그 본회의에서 제2 표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제 의결에. 그걸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래도 일당이고 국회의장을 또 이렇게 배출한 정당의 입장을 가지고 저 특검 법안을 갖다 뭉개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 공천에서 불이익 내지는 배제된 그네들의 반란표를 기대하는 그런 좀 꼼수 정치. 그리고 총선 자꾸 이렇게 딱 3개월입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계속 총선 기일이 다가가는 그 시점으로 뭐 특정인을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는 그런 이슈거리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 심상은 정말 이거는 저급한 정치의 산물이죠. 네. 자, 그 말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될 수도 있는 뭐 특검법도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이제 김건희 네. 특검법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피섭 후에 오늘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네. 퇴원을 해서 이제 자택에서 며칠간 요양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같은 날 원칙과 상식 4명의 의원 중 3명이 탈당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전에 이상민 의원이 탈당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했는데 원칙과 상식 뭐 여러 이제 전현직 의원과도 교류를 하실 테니까요. 3명의 의원입니다. 이원욱, 김종민, 조홍천. 예. 이들 중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민당을 탈당했다면은 그 다음에 선택지는 이 3분이 다 판단하고 네. 또 정치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든 그분들의 자유죠. 그런데 제가 좀 우스운 것은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지역구의 같이 경합 대상이었던 한 분이 네. 그 뭐 민당 현모 대변인 말하는 거죠, 그죠? 네. 뭐 그분이 뭐 성추행 발언 때문에 좀 어렵게 되니까 자기는 여기서 경선만 붙여주면은 살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 원칙과 상식으로 이렇게 4명이 같이 의기투합하고 민주당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내건 기치가 뭡니까? 이재명 사당하였고, 예? 공정한 공천과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 어떤 그런 지금 당체제.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로 가자는 거, 통합 비대위로 가자는 거였잖아요. 통합 비대위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통합 비대위를 간다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그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원칙과 상식 4사람의 의기투합에서 불과 기자회견 발표 20분 전에 자기는 빠지는 이런 분들 정치는 정말 올바르지 못해요. 결국은 네. 자신이 공천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3분은 앞으로 뭐 정치적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 모르지만은 소신 있는 정치적 길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거죠. 네. 정치인은 죽더라도 정도로 죽어줘야지. 금방 같이 이 4명 그 의기투합해가지고 가놓고 에? 자기 지역에 이제 뭐 하적 강력하고 또 이재명 대표의 지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개딸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지원이 뭐 예정돼 있던 이 사람이 앞으로 당에서 잘하면 징계까지 묻고 또 뭐 이미 뭐 상당히 거슬러져서 충분하게 경선을 해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간다. 네. 물론 제가 이렇게 단정 짓는 건 아니지만은 그동안 원칙과 상식이 이러이러해서 탈당한다. 그거하고는 안 맞잖아요. 정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 정치인의 소신 관련해서는 또 단호한 또 톤을 높여서 말씀을 해 주시네요. 자, 그런 이유가 자, 이재명 대표 피섭이 우리 정치권에 큰 충격이었습니다만 그전에 여러 정치인들의 피섭에는 김성태 의원의 피섭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을 짧게만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저도 2018년 원내대표 시절에 드루킹 네. 특검 관철을 위해서 그때 단시가 아마 5일차인가 걸렸을 겁니다. 그때 이제 부산에서 올라온 거구의 청년에게. 저보다 더 거구였죠. 그렇습니다. 아주 몸이 덩치가 큰 거구의 청년이 제가 사실상 화장실 가려고 그 어렵게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김성태 대표님 존경합니다. 악수 한번 하겠습니다. 뭐 이래서 뒤돌아보는 순간 손 내밀고 뒤돌아보는 순간 그냥 이 턱을 가격이 됐어요. 그래서 그대로 뭐 5일 동안 또 못 먹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계단에 나뒹구는 모습이 영상으로 네.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성모병원에 바로 실려갔고 막 뭐 엑스레이하고 좀 찍고 뭐 하니까 뭐 크게 뭐 이상은 없는 것 같고 저 느낌도 네. 그래서 뭐 병원에서는 바로 링겔을 꽂고 또 주변에서는 이참에 그냥 단식도 중단하자고 제안했지만은 저는 링겔도 거부하고 뭐 목 보호대만 하나 차고 네. 다시 단식장으로 복귀를 했죠. 그렇게 해서 드루킹 특검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때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의 피습 장면 상당히 또 충격적이었습니다. 절대 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네. 이번에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상당히 뭐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네. 뭐 유튜브에 뭐 이념 편향에 따른 확정 편향 현상이다 또는 뭐 부산대에서 서울대로 이송된 것에 관한 상당한 또 논란, 의료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또 의혹이 불거지는 배경과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의혹이 나오는 것은 저도 다 듣고는 있습니다만
국민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궁금증을 넘어 일종의 음모론적 의혹까지 제기하는 것은 전혀 성숙되지는 못한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앞에서도 일부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다만 국민적인 입장에서 그럼 도대체 어디를 얼마나 다친 거야 하는 그런 합리적인 궁금 의아심은 그렇게 상식적으로 그걸 민주당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고 대처를 해서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다 이 불의 피습에 대해서 정말 빠른 쾌유를 소망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또 일정 부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정심도 가져갈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너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정략적으로 처음부터 판단한 그게 저는 좀 국민들 인식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생각해요. 어떤 부분을 그렇게 주로 첫 번째가 인식하셨는지요? 부산대병원 이 응급 의료기관으로서 그러니까 예상 중증 환자가 이런 사고를 통해서 하면은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권에서는 이 부산대병원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종 의료기관입니다. 가덕도에서 그러면 헬기로 헬기를 태워서 이송하면 최종적인 그 응급처치와 또 진료와 또 그 수술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가놓고 거기에 전국적으로도 더군다나 부산대 이런 근역응급센터는 보건복지부 평가 4년 연속 A등급을 받은 그런 병원이에요. 훨씬 서울대 병원보다 그런 예상 응급 환자들에 대한 그런 처치와 또 수술을 더 많이 실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료기관입니다. 그걸 패싱해버리고 아무리 가족들의 입장이다 그러지만 그걸 그냥 서울로 이송 전원시키면서 거기에 정청래 최고 같은 사람은 아주 예민하고 고난이도의 어떤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의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지역 의료 체계에 대한 그런 불신을 야기하는 그런 발언이 되었습니까? 가족들의 강한 요구가 있었다.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저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가족들이라 해서 요즘 같이 이런 소가족 사이에서 얼마나 가족이 많겠습니까? 부인 정도 아니겠습니까? 부인께서 그러면은 부산에 충분히 내려와 가지고 특실에서도 응급 수술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안정을 취하고 하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굳이 서울로 옮겼어야 되는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이번 사건 대응이나 처리 과정이 과연 적절했느냐. 또 부산 시민을 떠나서 국민 마음에 오히려 상처를 준 것은 아니냐. 또 자존감을 훼손한 것은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이제 의사협회, 전국적인 의료협회 이런 성명서를 통해서 공부를 일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입장에 따라서 해석과 평가가 또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의 의견은 이 정도로 듣도록 하고요. 자, 국민의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이상민 의원이 입당을 했는데 도무지 이재명 대표와는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으로 왔고 상당히 또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 앞으로 총선과 연관지어 본다면 어떤 영향, 어떤 효과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상민 의원님 정말 훌륭한 분이죠. 환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좋은 친분을 가지고 많은 대화도 나눴습니다만 이상민 의원님 캐릭터 그 자체가 쓴소리가 필요한 것이라면은 피아를 가리지 않고 할 말은 한 사람이에요. 좀 그런 캐릭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스럽다는 생각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그 개딸들의 그 해모스러운 공격과 끊임없는 한마디로 그런 거의 피살과 버금가는 그런 엄청난 정치적 정치 보복에 시달렸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개딸들에 대해서도 당당했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또 편들어줄 것은 편들어주고
그렇게 해왔던 분이 이상민 의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이상민 의원의 그런 이미 우리 당을 오는 과정 속에서는 엄청난 정치적 상처를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당의 그런 아픈 부분 그리고 변화하고 개혁해야 할 부분 그리고 골마 터진 상처에 대해서 도려내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고 소독약을 붓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역할을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당의 혁신이나 또는 예. 당에서 뭐 용산과의 뭐 수평적 뭐 관계 이런 이야기도 뭐 거론되기도 합니다만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이상민 의원이 입당하면서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4월 이제 총선을 불과 이제 석 달, 네. 딱 90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적으로 90일 앞두고 있는데 우리 당의 본질적인 지금 위기는 국민들로부터 어떤 인식을 지금 받고 있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너무 우리 당정 관계가 수직적으로 비춰진 이런 집권당의 행편없는 면모. 네. 이거 고쳐져야 된다는 거. 이게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는 이거 고쳐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가 이제 우리는 집권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성적표를 가지고 서울 총선에서 심판을 받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면은 본질적인 집권당 국민의힘의 위기는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이제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겠죠. 네. 그런 걸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해 나감에 있어 가지고 특히 중부권 벨트의 5선 정치적 어떤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이상민 의원의 입당은 그런 역할을 저는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의 운명이 달렸다. 이런 얘기를 많은데 한 2주간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행보가 있었습니다. 비대위원 인선도 있었고 또 사무총장 임명도 있었고 여의도 연구원장 공천관리위원장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각 시도당의 신년 인사에 참석이나 또 발언 네. 이런 점은 참 중진 정치인이 보기에도 이건 잘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남다르다. 또 한편으로는 조금 뭐 특검법이라든지 대통령과의 차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목소리 나옵니다. 네. 좀 어떤 부분은 좀 총선을 위해서 보완이 필요할지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우리 당원들이나 보수 진영에서 여차 잘못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 체제 들어서 조금 회복되는 것 같으니까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들을 또 금방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3개월 후에 우리는 절단납니다. 한마디로. 사망 선고를 받는 거죠 그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엄중한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나씩 잘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의외로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해야 할 일은 하나씩 잘해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한동훈 위원장 본인도 이야기했듯이 9회 말 투아웃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급하고 서두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들어오는 볼은 스트라이크든지 볼이든지 때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상당히 심적 부담이 큰 타석에 들은 대표 선수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 이 양반이 의외로 지금 타석에 들어오는 그런 공들을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이렇게 잘 고르고 있는 걸로 보여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도 확장입니다. 맞죠? 그건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보수 진영이 있는 거고 민당은 진보 좌파 진영이 있는 거죠. 결국은 심판은 중도 진영이 어느 당에 손을 들어주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편도 내 편도 아니었던 그런 중도총에서 승부를 내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그런 인식 변화는 우리 국민의힘과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가장 비판적인 그 세대가 2030입니다. 8% 뭐 우리 당 지지율도 10%대 2030은 주로 뭐 그랬는데 제가 뭐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분들이 이제 좀 인식을 갖다가 상당한 부분 바꿔줬어요. 즉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는 이제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 변화의 첫 단추를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 이제 앞으로 이렇게 변화할 겁니다. 우리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돼서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까지는 저는 성공을 했다. 네, 주목을 받는 데는 성공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민주당에 관련된 지적과 또 정치적인 공세도 계속되어 올 텐데 바로 이 특검법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제2결은 불발이 됐습니다만 상당히 또 정치 경험이 많은 김성태 전 의원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당내에서는 뭐 총선용 악법이다 이런 또 비판도 나오곤 했습니다만 국민 여론을 생각하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특검 수용 거부 문제를 떠나서 이제 정치적 스탠스라는 것은 어떤 경우도 흔들림 없이 가라고 저는 조언하고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다고 해서 경직된 자세로 가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국민 여론과 이렇게 소통하고 또 수용하는 그런 유연성을 이렇게 유연한 자세를 그렇게 견지하되 원칙을 가지고 끊임없이 국민 여론을 설득하고 또 야당과 대화하는 자세를 저는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특검 이 자체에 와서 이걸 호불호를 가지고 어떤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이 방어하고 또 그 대응하는 어떤 그런 입장으로 하면 저는 이 국민 여론에 절대 우리가 휘말려서 이길 수가 없다고 봅니다. 되려 그거보다는 이게 이제 대화가 실종되고 또 정치가 실종되고 이선 이 결과의 책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집권당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그 법 자체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부터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다. 김건희 여사 흔히 말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특검 이 문제야말로 표결하고 거부하고 뭐 제의하고 이런 절차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점에서 오히려 정치보건의 실마리가 찾아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즉 그 말은 과거에도 이제 보면은 이 정치 복원의 실마리가 이렇게 이제 찾아야 되고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제가 하는 이유는 과거에도 야당과의 그 모든 협상 과정이 그랬습니다. 그 암흑했던 그 5060 시절에도 네. 또 민주화가 되고 난 이후에도 YSDJ 정부 그런 시절에도 구비마다 이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뭐 언론에서도 기사가 났습니다마는 그 기사가 났습니다만 87년 직선제 개헌이라든지 또 그런 국면에서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정권 중간 평가라든지 그런 참으로 정권 차원에서는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국민들이 굽이 있었습니다. 그 지점에서 그 국민들 모두 대화의 정치를 통해서 이걸 다 풀어냈거든요. 그때 정권들은 절체절명이 또 위기였어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그러면 이걸 그 국면에서 만일 정치가 실종되어 있다면 우선 정치를 복원시키는 것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과정을 국민들이 또 지켜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 설득하고 이해하면서 정치로서 이런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 입장에서 시작은 패스트트랙 되고 가지고 결국 선거 3개월 전에 집권당 국민의힘이 아주 곤혹스러울 거다. 이런 치밀한 계산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한 1분밖에 남지 않아 가지고요. 한국 노총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짧게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한입뉴스에 다루는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이 유예되고 있는데 이제 곧 유예가 이제 마무리되고 적용에 들어갈 텐데 사실상 노사 간에 큰 또 입장 차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이 중대재해법에 이제 사실상 그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거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아끼지 않아야죠. 소중한 노동자들의 인명이 네.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만약 그럼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을 위해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그 기업주가 져야 되는 지금의 어떤 그런 법의 그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정 부분 우리가 좀 이 산업재해를 이제 앞으로 기업 입장에서도 이 산재 예방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노동자들 만에 하나라도 이 소중한 생명에 대해서 그런 산업재해 부분에 중요성 인식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당신 사업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엄청난 메시지이기 때문에 네. 요걸 조금 조정을 해서라도 좀 적용 기간이라는 것은 앞으로 노사 양측이 네. 적응할 수 있는 준비 기간으로서 좀 여지를 둘 필요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더라도 노동자의 안전이 도외시돼서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절대 이걸 좀 약간의 유예 기간을 두더라도 네. 그 법 정신 취지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재해 예방에 투자하고 그걸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수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성태 강서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